조선 건국의 영웅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며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총애하던 아들이 바로 그를 배신하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형제끼리 칼을 겨누는 참혹한 권력 다툼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경도 출신의 무장으로 시작한 이성계가 고려 조정에서 주목받는 인물로 성장하는 동안 그의 성인이 된 아들들은 각자 아버지의 출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인 이방우와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문관의 길을 걸어 고려 조정에서 관직을 맡아 국정에 참여했고, 둘째 아들 이방관은 무장의 길을 선택해 아버지와 함께 여러 전투에 참가하며 군사적 경험을 쌓았죠. 나머지 성년이 된 아들들 역시 저마다 가문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가문은 동북면 지역의 유력한 가문이었지만 중앙정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성계가 정략 결혼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갔다는 점입니다. 아들들을 고려의 유력한 문벌 가문과 혼인시키며 중앙정계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늘려나갔죠. 이렇게 해서 아들들의 존재 자체가 이성계의 정치적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의 활약상은 가히 눈부실 정도였는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을 때 개경에 남아있던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서는 단순히 요절했다고 기록된 이성계의 여섯째 아들 이방현이 실제로는 위화도 회군 과정에서 분노한 우왕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사실이 명나라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로 당시 이성계 일가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원의 신속하고 치밀한 대처 덕분에 가족 대부분이 무사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으니 사실상 온 가족이 이방원에게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빚을 진 셈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방원은 이성계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이색과 함께 명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되는 등 외교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형인 이방과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도왔다면, 이방원은 정치와 외교 영역에서 생명을 담보로 아버지의 대업을 뒷받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계 또한 자식들 중에서 가장 먼저 과거에 급제해 가문의 위상을 높인 이방원을 각별히 아꼈고, 이방원이 공을 세울 때마다 그에 대한 신뢰와 애정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당시 이방원은 고려 조정에서도 주목받는 젊은 관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학식과 문장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역량은 물론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판단력까지 겸비한 인재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방원의 처가인 민씨 가문은 고려 후기의 신진사대부 계층과 깊은 관련이 있었고, 이는 이성계의 정치적 기반 확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씨 가문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성계는 중앙정계의 핵심 인물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부자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몽주가 이성계 세력의 핵심 인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자 위기감을 느낀 이방원은 이성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정몽주를 암살해버렸습니다. 가족과 정치적 동지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과 가문이 후세에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며 이방원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정몽주 암살 사건은 이성계와 이방원 사이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성계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도덕적 명분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방원은 현실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때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이성계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도 이방원은 조선 건국 이전까지 크고 작은 공로가 유독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성계가 후계자를 정한다면 장남 이방우나 함께 전장을 누빈 차남 이방과와 더불어 이방원도 강력한 후보로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자로 책봉된 인물은 둘째 부인인 강씨가 낳은 막내 이방석이었습니다. 막내 이방석의 세자 책봉은 그 자체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건국 이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방석은 당시 나이가 어렸고 정치적 경험이 부족했지만 이성계와 그의 측근들은 오히려 이 점을 장점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년이 된 왕자들과 달리 이방석은 자신만의 정치적 기반이나 야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1392년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면서 발표한 개국 공신 명단을 살펴보면 4위인 이제가 1등 공신에 오르고 이성계를 보좌했던 친족 이화 역시 공신 명단에 포함되는 등 친인척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성계를 곁에서 도왔던 첫째 부인 소생의 성년 아들들만큼은 철저하게 공신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후 성년 왕자 중 사실상 장남 역할을 했던 차남 이방과를 절제사로 임명해 일부 군권을 주기는 했지만 동시에 사위인 부마 이제와 둘째 부인 강씨 소생의 일곱째 아들 이방번 역시 절제사로 임명해 군권을 분산시켰습니다. 사위에게 권력을 준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국에 아무런 공로가 없는 일곱째 이방번과 성년 왕자의 대표격이었던 이방과에게 동일한 대우를 한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홀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부인 강씨 소생의 막내 이방석을 세자로 임명한 것은 정황상 이성계가 더 이상 성년이 된 왕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았습니다. 첫째 부인 소생 왕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이성계에게 배신감을 느껴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방원이 받은 대접은 더욱 가혹하고 모멸적이었습니다. 건국 직후에는 갑사별초의 일부 지휘권을 받는 등 어느 정도 우대받는 듯했으나 건국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궁궐 출입을 금지당했고 이성계의 명령에 따라 집안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함경도에 다녀오는 사이에 세자 책봉에 관한 모든 논의가 끝나버렸습니다. 1394년 2월에는 군제가 개편되면서 갑사별초의 지휘권마저 일곱째 이방번에게 넘어가 버렸죠. 이는 이성계의 의도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이성계는 자신에게 필요할 때면 이방원을 불러다가 활용했는데 명나라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해명을 위한 사신으로 보낸다든지 반대가 극심했던 수도 천도를 추진할 때 이방원을 동참시켰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방원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는데 애초에 무능했다면 중요 사업에 참여시키거나 대명 외교에 투입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성계의 첫째 부인 한씨 소생의 왕자들은 아버지 이성계로부터 계속해서 견제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견제가 세자 이방석이 왕위를 계승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느 나라든 왕보다 더 뛰어난 정통성이나 능력을 가진 왕족들은 생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특히 탁월한 능력으로 주요 사안에 동원되었던 이방원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계의 이런 행동 패턴을 보면 그가 정치적 계산에 매우 능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년 왕자들을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고 완전히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적절히 활용하고 견제하는 균형 감각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런 정치적 계산이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를 정치적 상대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성계 역시 아들들을 잠재적 위협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조선은 표전 문제를 둘러싸고 명나라와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의 실세라고 여겨지던 정도전을 명나라로 보내라고 요구했는데 이성계가 이를 거부하면서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이성계와 정도전은 요동정벌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의 측근들을 포함한 대다수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도 요동정벌은 강행되었고 이를 위해 개인이 보유한 사병을 해체하고 그 병력을 국가로 편입시키고자 했습니다. 요동정벌은 당시 조선의 국력으로는 무리한 계획이었습니다.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원정을 감행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모험이었죠. 하지만 이성계와 정도전은 명나라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군사적 위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도전은 조선이 명나라의 속국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병 혁파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관리들을 통해 사병이 관군이 되도록 유도했죠. 하지만 권력에서 밀려난 왕자들은 사병마저 빼앗기면 끝장이라고 생각했는지 왕명을 핑계로 저항하는 등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1398년 8월 중순경에는 왕자들이 지휘하던 병사들이 몰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병이 혁파되는 과정에서도 세자 이방석의 동복형 이방번의 사병만은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누구를 견제하려는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조치였습니다. 사병 혁파는 표면적으로는 국가 군제의 정비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왕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강했습니다. 이성계와 정도전은 왕권 강화를 위해 모든 군사력을 중앙에 집중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한편 어느덧 환갑을 훌쩍 넘긴 이성계는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수준을 넘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어쨌든 이성계가 건재하다면 홀대받을지언정 당장 목숨을 잃지는 않겠지만 만약 이성계가 세상을 떠나기라도 한다면 왕자들의 운명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이성계가 질병에 시달리자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의 건강 악화는 조정 전체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자 이방석은 아직 어렸고 정치적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성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권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도전과 그의 동지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이성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치적 위협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죠. 이성계의 매제 이화는 정도전과 나쁘지 않은 관계였는데 당시 그가 이방원 등 왕자들에게 정도전이 너희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고 은밀하게 알렸습니다. 또한 정도전의 동지였으나 나중에 사이가 틀어진 이무도 정도전이 이성계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핑계를 대어 왕자들을 궁으로 불러 모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그 날짜가 8월 26일이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화와 이무의 정보 제공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조정 내부의 복잡한 권력관계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일 수도 있었습니다. 정도전 세력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견제하려는 다른 세력들의 움직임이었을 가능성도 있었죠. 이방원은 이렇게 자신을 향한 압박이 노골적이고 강해지자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즉시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처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륜, 이숙번, 박포, 조영무 등 인재들을 결집하는 한편 은밀하게 군대를 소집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방원의 측근들은 대부분 신진사 대부 출신의 젊은 관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도전과는 다른 정치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원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하륜은 이방원의 정치적 스승격인 인물로 현실주의적 정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원에게 권력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때로 냉혹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8월 26일 실제로 이성계의 병문안을 위해 이방이, 이방간 등 왕자들과 이제 등이 궁으로 모이게 되자 이방원은 선제 공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급히 궁을 빠져나왔고 이후 자신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숙번, 이거이, 임무휴, 민무구 등과 합류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직접 동원한 사병은 많지 않았지만 이숙번과 민무구, 민무질은 병사를 지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병력이 동원될 수 있었습니다. 군사를 일으킨 이방원은 신속하게 정도전 일파를 기습했습니다. 이방원의 군사적 행동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정도전 일파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기습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초기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기습은 성공적이었고 정도전, 심효생, 장지화, 이근 등을 아주 손쉽게 살해했죠. 나무는 이때 탈출에 성공했지만 나중에 정도전과 달리 자신은 미움받을 일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해서 나왔다가 살해당했습니다. 이어서 이방원은 조정의 원로인 조준을 압박해 관리들을 소집했고 궁궐을 경비하는 수의군들을 포섭해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명목상 궁궐 수비 대장이던 세자 이방석은 이방원이 이끄는 군대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조준의 협력은 이방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조준은 조선 건국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고 그의 지지는 이방원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궁궐 장악 과정에서 이방원은 불필요한 유혈 사태를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가 정도전 일파의 제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다른 관료들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정적을 제압한 이방원은 다음날 정도전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먼저 제거했다고 이성계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성계가 당시 어떤 심정이었을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란을 주도한 이방원 일파는 이방원을 세자로 책봉하려 했는데 이방원 자신이 장자 상속 원칙을 들어 거절했고 결국 이방과가 세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부인 강씨 소생의 이방범과 세자 이방석은 처음에는 귀양을 보내더라도 생명만은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귀양길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방원이 세자 책봉을 거절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동이었습니다. 직접 왕위에 오르는 것보다는 형을 앞세워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 실권을 장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9월 5일 이성계가 차남 이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1차 왕자의 난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구조의 변화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방과가 왕이 되었지만 실권은 반란을 주도한 이방원에게 있었습니다. 조정의 주요 관직 역시 이방원 일파가 장악했죠. 이때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품은 왕자가 있었는데 바로 이성계의 넷째 아들 이방간입니다. 당시 왕위에 오른 정종은 적자가 없어서 동생들 중에서 후계자를 세우려고 했는데 대세는 이방원이었지만 이방간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결국 그는 이방원의 측근 중 1차 왕자의 난 이후 논공 행상에 불만이 있던 박포와 연합해 군사를 일으키기로 하는데 이것이 2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방간의 야심은 현실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원에 비해 정치적 경험도 부족했고 자신만의 확고한 세력 기반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2차 왕자의 난은 기록상 그 누구도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방간의 주변인 대부분이 군사를 일으키지 말라며 만류했죠. 이방간이 처조카에게 왕이 되고 싶다고 하자 이방원의 자리라며 말렸고 잔인에게 의논하자 잔인도 말렸습니다. 실행 당일에 와서는 삼촌 이화나 사촌 이천도 말렸는데 이방간은 이를 전부 무시하고 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방간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다는 사실은 당시 정치 상황이 얼마나 이방원에게 유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방간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방간은 군사를 일으키며 형 정종과 상왕이었던 이성계에게 이방원이 자신을 죽이려 해서 군사를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은 좋지 않았는데 정종은 이방간을 헛소문을 듣고 아우를 죽이려 하는 미친놈 취급하면서 군사를 해산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성계는 네가 이방원과 아비가 다르냐 어미가 다르냐며 미련한 놈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방간은 계속해서 전투를 이어갔고 이방원에게 패배했습니다. 이후 거사 당일 집에 가만히 있던 박포는 이방간을 충동질했다는 죄명으로 처형되었고 이방간은 귀양 보내며 2차 왕자의 난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박포의 처형은 이방원의 냉혹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박포가 직접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방간을 부추겼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에서 모두 승리한 이방원은 1400년 2월 4일 세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3일 형 정종에게서 선위받으며 조선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14세기 한반도 최후의 전쟁 영웅 이성계는 자신의 손으로 조선을 건국했지만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권력은 그의 손을 떠나갔죠. 그러나 그는 이대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패배로 장식하고 끝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성계의 마지막 반격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있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이방원에게 마지막 시험을 던지고자 했습니다.